자, 안녕하세요. 복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 부분을 할게요. 자, 내용 조직은 이제 의미, 원리, 단계, 방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 내용 조직의 의미를 이제 보면요. 그 가르치고자 하는 역사 내용을 정한 후에 이걸 전달 목적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선정된 교육 내용은 특정 학년이나 단원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상세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상세한 과정은 그 1번 교육 내용을 계열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고, 이는 단순히 교육 내용을 더 자세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병행은 교과서 차원 또는 수업 차원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 차원에서 또 하고, 그걸 또 변형해서 교과서 차원이나 수업 내용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관련된 내용들 좀 건너뛰고요. 몇 페이지 보시면 96페이지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교육 내용 조직의 진술과 교과 목표와 내용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학습을 통해 성취한 능력들을, 할 능력을 나타낸다. 자, 따라서 수업에 다룰 핵심 내용만 제시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학생들과 학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도 같이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 플러스 활동 이렇게 제시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학생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내용 조직을 유도하는 진술은 교사들이 수업 내용을 조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쭉 이제 개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 볼게요. 97페이지. 자,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흐름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인데, 이 이론은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지식의 일반적인 전수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이제 반영이 됐냐면 구성주의 교육 과정이 반영이 됐죠. 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개입하여 학습 활동을 주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 학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접촉할 수 없는 과거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이해할 때 학습자의 자발적인 지식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뭐가 뭐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감정이익과 추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생동감과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 진술 형태를 고려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91페이지 펴보세요. 자, 91페이지 83번 문제 볼게요. 자, 그 교육 내용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정할 때 교수 내용을 조직을 할 때 그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측면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이제 소수해 보고 니은을 고조해서 바람직한 내용 진술을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가 제시한 방법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학습 내용과 선정과 조직은 학습 목표의 설정을 비롯하여 교수 학습 방법 선택 및 학습 평가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래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제 성전된 학습 내용을 교육 목표에 따라서 적합하게 조직하게 되고, 조직 방식에 따라서 내용 정도의 효율적인 교수 방법 및 절제한 평가 방법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목표에서 이제 사유학습 부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탐구학습 방법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추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가 서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조직과 진술은 학생들이 학생을 통해서 성취할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니은과 할 때 이제 바람직과 내용 진수는 자, 이때는 이제 수업에 다룰 핵심 내용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학습과 연결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활동 중심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내용과 활동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항목은 목표보다는 내용 항목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항목을 제시할 때 문제점은, 이제 문제점은 이제 그 교육 내용의 학급별 수준의 차이가 명시되지 않는 거. 개연화가 힘들다는 거야. 개연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배웠던 내용과 지금 배운 거와 차별화가 시켜야 되죠. 그런 것들이 힘들고요. 그래서 대안은 교육 내용의 학급별 수준 차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에 대한 관점, 내용을 다룰 때 필요한 사고방식도 같이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내용 조직의 개연화를 보죠. 자, 교과 내용의 이제 내용 구성에서 범위가 선정의 문제라면 개연은 조직의 문제죠. 그래서 앞에 이제 선정할 때는 범위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조직할 때는 개연이 중요한데, 그래서 개연화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거 외워두셔야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개연화란 흔히 선행학습을 기초로 그 후속학습을 전개하되 점차적으로 내용을 확대, 심화, 향상되는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개연화는 전에 있었던 학습 활동과 연결되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학습과 달라야 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 내용은 단순해서 구체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거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주관에서 객관으로 확대하는 이들 역사 내용의 조직 원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개연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교육의 개연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볼게요. 자, 역사 교육의 개연화는 그 첫 단계가 뭐냐? 어떤 역사 내용을 어떤 학년에 배치할 것인가 과목 편제 문제다. 즉, 개연화는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 교육 과정 내용 구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역사학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열을 정한다는 것은 성정된 내용을 깊이나 수준에 따라 몇 단계를 구분하고 학년에 따라 다르게 배열한 거다.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 계열화의 경우는 이미 3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는 생활사, 그다음 중학교는 연대사, 고등학교는 문화사, 사회경제사 계열을 정하고 7차 교육과정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때 7차 교육과정이라는 건 이제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인물사, 생활사, 그 다음에 8, 9학년 때는 정치회사, 10학년 분류사 이렇게 있죠. 이때 8학년, 9학년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래서 10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나 이때는 좀 다 바뀌었죠. 정치사 위주로.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유명무실한 교육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2012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문화사 이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대외관계사 이런 것들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열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계열화시키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 이런 역사교육의 계열화의 문제점이 한 3가지가 이제 또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학교급별 특성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여 내용을 반복하여 반복해 가르치는 문제를 드러났으며 분야사의 구성 방식은 상호 연관돼 이해할 역사 지식을 분절하는 결과가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야별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생활사 할 때 김유신 장군을 한다. 그럼 김유신만 하는 게 아니죠. 김유신은 조금 다르고
그냥 김유신을 그 주변에 있는 삼국의 통일 과정 이런 것들 정치사 중심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우면 중학교 들어가서 또 뭐 배우는 거야 또 정치사를 똑같이 배우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또 그 내용을 반복해서 배워. 예. 그러니까 애들은 세 번에 거쳐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갖고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좀 그 계열화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지식의 분절화 경우가 뭐냐면 정치사만 정치사를 알고 경제사는 경제사만 알고 사회사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연관을 못 시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을 초래한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 학교급별 계열화에 준거했다. 생활사, 인물사를 먼저 가르치고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다는 것 여부는 이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한 그 정해진 제재와 내용을 연대사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주제 토픽으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주제의 폭과 깊이를 달리할 것인가 내용과 서술을 달리할 것인가 선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역사교육에서 다루는 제재, 대상, 내용의 성격이 계열선적인 결정적 준거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의 계열화 준거는 시대사나 분야사 혹은 문화사, 정치사는 대상에서 벗어나 역사학습의 담론의 구조의 가정에 따라 수준 호등, 가정에 따른 수준 혹은 담론 간 질적 차이에서 주목하여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우리 항상 어디에 프레임에 맞춰서 얘기하냐면 어떤 대상, 내용을 뭘로 할 것이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집에 말한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는 생활사, 그 다음에 중학교는 정치사.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이제 깔려 있냐면 그 생활사는 좀 쉬울 거고 정치사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선입견에 불과한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인물사를 다뤄도 인물사를 다룰 때 어느 정도 깊이에 따라서 이 인물을 이제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해갖고 어떤 깊이에 깊이에 다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인물사가 정치사, 사회경제사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사회경제사는 간단히 다루면 초등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분야, 대상 이런 것들만 따지는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의 깊이나 그 질적 차이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교육의 계열화의 문제점을 여기에서는 3개 정도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 학교급별로 뚜렷한 특성에 뚜렷이 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 두 번째로는 그 뭐냐면 사회경제사, 뭐 정치사, 문화사 이런 순서가 이론적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계열화는 어떤 식으로 하든 다 장단점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역사교육이 다른 제재, 대상, 내용의 성격이 전체 계열화 설정이 중요한 근거가 못 된다. 오히려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분야보다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비판하고 있죠.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 9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한편, 역사교육의 계열화는 범위와 깊이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급학교의 교육 내용은 하급학교보다 넓은 범위의 역사실을 다루거나 더 깊이 있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하급학교의 역사교육 내용은 대체 기본 역사 사실이나 용어, 개념 정의 이런 것도 이제 역사 지식 구성하고 있고 상급학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을 갖추도록 조직된다. 또한 역사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거나 기초적인 역사 탐구 방법을 배워 상급학교 역사학습 자료 해석이나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예,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현실 교육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크게 느낀 게 그 청나라에 영성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중국에 영성사를. 근데 그 교과서에 청나라 영성사를 파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애들은 그걸 가지고 따지더라고. 예, 중국이 청나라인지 몰랐다 그 당시. 그러니까 중국의 범위를 모르는 거지. 중국의 사용의 용어를, 대명사의 의미를.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워야 할 뭐냐면 왕조명 있죠. 중국의 왕조가 어떤 식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그거는 이미 너네들이 배워왔어요.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은 개항 이후에 그것만을 시험 범위 보는 거지, 그 조선시대 예전 걸 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시험 보면 그러더라도 그 밑에는 기본적 역사적 지식이나 배경 지식 밑에 깔고 배우고 왔다는 전제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곱셈 나눗셈 그 모르면 당연히 1차 방식, 2차 방식 못 풀잖아.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을 시험 대상으로 보진 않아도 1, 2차 방정 시험 미분적분 하려면 적어도 뭘 알아야 돼요. 그 전에 기본적인 어떤 수학 지식 깔고 들어와야 돼. 근데 얘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학하고 얘를 했더니 역사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딱 외워갖고 잊어먹었지. 누가 1년 동안 그거 다 기억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뭘 배우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그렇지만 범위가 학대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외연을 넓히거나 하급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역사적 사실 병렬적으로 배우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즉,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적 사실을 고등학교에서 좀 자세히 다루거나 관련된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계열화 방식은 보기는 없다. 이는 역사교육 내용의 연계적 배치보다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이 넣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자세히 다루거나 추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계열화에 대한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열화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열화면 좀 더 내용을 이제 많이 다루는 걸 이걸 계열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제대로 된 계열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역사적 사실의 범위와 깊이를 달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뤄도 관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흥성대원군을 다뤘다 보죠. 흥성대원군을 다뤘는데 예전 흥성대원군 이제 하급 학교에서는 이게 너무 흥성대원군의 이제 개혁 정책이 이제 뭐냐면 세국 정책이 근대를 가로막았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상급 학교에서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그런 관점들이 되게 많지만 흥성대원군은 그 당시 국제 정세 입장을 올 때는 충분히 문호를 개방하는 것보다는 닫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다. 그래서 좀 관점을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은 예전에 흥성대원군을 배울 때는 그냥 노트 필기에 이제 판서를 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만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상급 학교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인 확인은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당시 사료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흥성대원군의 어떤 정책들 뒷받침하는 사를 찾아서 검증 가는 것들 배웠어. 탐구 방법을.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것도 계열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학습 내용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웠는지, 그리고 사실의 어떤 관점을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 내용을 다루는 역사적 사실만 달리하는 것은 역사교육 계열화보다는 단순히 내용만 더 추가하는, 이걸 이제 여기에선 행적 학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깊이보다는 그 옆에 이제 뭐냐면 그냥 외연만 넓어서 사실적 지식만 달라 외우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임용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깊이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죠. 물론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수준보다는 깊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할 때는 내용만 더 추가하잖아. 내용만. 깊이까지 뭐냐면 더 심도 있는 깊이는 안 나가요.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계열화보다는 행적할 때죠. 예전에는 한국사 통로만 왔는데 이제는 심부생도 보고 근현대에서 교과서도 보고 이게 점점 외연이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근데 내용은 많아지는데 그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깊이라는 거는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역사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는 다양하다. 여기에서 조직 원리가 이제 나와요. 제 조직 원리 첫 번째 뭐냐? 역사 교육의 특수성 내지 고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법칙에 따라 역사 내용을 잠깐만요. 넘어갔네. 자, 일반 법칙에 따른 역사 내용의 분류를 반대한다. 그래서 역사가 다루는 인간 행위는 인간 사상이나 목적의 표현으로 개별 사건은 그 독특성을 존중하며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포괄적인 법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역사 내용의 사례에 따라서 부분적 일반화 분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사람의 행위를 다루는 것이고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목적과 동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목적과 동기가 외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의 범주를 묶어서 분류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혁명이라든지 제국주의 이런 것 통해서 그 관련된 사료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개요라는 크게 또 교과나 학습 내용 체계에 기초한 방식과 그 다음에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의 방법을 나눠볼 수 있다. 이게 원리 중에 이제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교육의 내용의 계열 중에 교과나 학교 내용과 체계에 관련된 기초한 방식은 뭘까요? 학교 커리큘럼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계열성.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다음에 곱셈 나눗셈 알고, 그 다음에 뭐 1차 방정식, 2차 미분적분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이건 뭐냐면 발달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파란 책에서는요. 예. 자, 지금까지 전자의 입장에 따라서 계열화를 되게 강조해서 주로 이론적인 실증이 근거됐다. 다만 초, 중, 고등학교 간의 내용을 반복할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학교급별 계열화를 위한 역사의 본질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뭐도 고려해야 된다. 발달 단계도 같이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환경학대법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환경학대법은 어디에 속하냐면 발달 커리큘럼에 속해요. 이렇게 뼈제 이론의 바탕으로 한. 자, 그래서 역사 내용은 역사국가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핵심 아이디어와 학년에 맞춰 논리적 순서도 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경험의 확대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하시면 논리주의, 그러니까 논리적 계열화와 그 다음에 심리적 계열화를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앞에 여기에서 장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내용 조직 계열화에서 일단 앞에 계열화의 정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 교육의 계열화가 어떻게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역사 교육의 계열화의 문제점 한 3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계열화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사 내용의 조직의 원리가 이제 나오면서 2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가 역사 교육 고유성 내지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또 하나가 이제 학습 내용 체계 기초 방식과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에 이제 쭉 있는 나선 교육 과정 등등은 이제 뒤에 좀 이따 살펴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형성평가 문제. 자, 92페이지 펴보세요. 92페이지. 자, 92페이지 84번을 볼게요. 다음 기획에 해당하는 일반적 학습 내용을 서술해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계열화는 흔히 선행학습을 기초로 후속학습을 전개하되 점차적으로 내용을 확대, 심화,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거기에 이제 학습 내용은 단순화서 구체적인 것에 복잡하고 추상적, 가까운 것에 먼 것, 부분에서 전체로,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계열화는, 이 계열화 정의가 있는데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예전에 몇 번 나왔으니까. 계열화는 한편으로 이전의 학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무슨 것을 가지고 있죠? 계속성.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이전의 학습과 또 차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별성. 그래서 가와 나의 이제 계속성, 차별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과 같이 계열화를 정할 때 계열화의 기준의 의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때 문제점 2가지를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3가지 제시해 보시오.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 계열화 경향은 3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학교는 연대사, 고등학교는 문화사, 사회경제사 이렇게 있고, 정해진 제재와 내용은 연대사 주제 토픽 접근하는 장단점이 있기만 하다. 자, 기획의 이제 기준은 뭘까요? 의미는 그래서 이제 학교별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역사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문제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 제시한 거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학교급별 특성을 뚜렷이 부각하지 못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분야사 구성 방식이 상호 연관시켜야 할 것이 역사적 분절화의 결과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별 계열화 준거에 따라 생활사, 인문사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를 순서로 가르친 것은 적절한 이론적 여부가 없다. 명확한 이론적 여부가 없다. 이런 것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빠졌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것도 이제 같이 추가하면 되겠죠. 역사 교육에 다룬 제재, 그 다음에 대상, 내용의 성격은 그 계열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시대사나 분야사 혹은 분야사나 정치사 하는 대상의 문제에서 벗어나 뭐에 입각해서 역사적 해석과 담론의 구성 과정의 수준, 그리고 질적 차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분야를 다뤄도 인문사를 다뤄도 뭐죠? 초등학교 용어로 다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전문가 용어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적 차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 조직 방법의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계열화의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역사교육 계열화는 범위와 깊이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급 학교의 교육 내용은 하급 학교보다도 넓은 범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거나 더 깊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된다. 자, 이거는 이제 조직 내용은 이제 학급의 역사 교육 내용은 대조 기본 역사 사실의 용어, 개념, 정의 등 역사 지식을 구성하고, 하급 학교는 학급 학교가 아니라 하급 학교를 고치세요. 못하네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상급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배경 지식을 갖추도록 조직하고, 역사의 기본적 성격을 이해하거나 기초 역사 탐구 방법을 배워 상급 학교의 어떤 역사학습의 분석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문제점은 요거는 이제 범위가 확대될수록 뭐죠? 역사적 사실 외연되거나 학급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배우지 않는 역사에서 병렬적으로 배워나는 것에 범위를 확대하거나 단순히 역사 사실 외워 넣기거나 하급 학교에 배우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병렬적으로 배워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좀 고쳐 주시고요. 자, 의미한다 했고 이걸 뭐라고 했죠? 행적 학대라고 했죠? 행적 학대. 의미한다.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좀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방안을 해야 되냐? 역사적 범위와 깊이를 달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도 관점이나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87번을 보죠. 계열화 이제 조직 방법 중에 이제 보편성하고 특수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계열화 조직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혁명 혹은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의미 영역을 있다고 보고, 이거 못하네요. 자,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혁명 또는 제국주의 사례들을 공통력과 연결하여 조직한다. 자, 계열화 조직의 입장은 이제 뭐겠어요? 보편적인 어떤 포괄 법칙이 있다는 내용과, 그러니까 조직을 강조하는, 보편적인 어떤 포괄 법칙이 있다는 내용 분류와 조직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반대된 입장은 뭘까요? 역사 고유성 내지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 잠깐, 앞에 들어와서. 자, 69페이지 앞에 했던 건데, 14번 문제 꼭 외워두세요. 계열화. 선행학습을 기초로 한 후속학습을 전개하되, 점차로 내용을 심화, 향상시키는 걸 의미한다. 계열화는 한편 이전 학습과 연결되는 점에서 뭘 가지고 있죠? 계속성. 그리고 단 한편은 이전의 학습과 달려야 된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속성, 차별성 키워드 2개 외워주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열화의 개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과 내용 조직에 대한 그걸 볼게요. 여기 이제 교과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학습자 내용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내용 조직하는 방식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학교 커리큘럼과 이제 관련된 거죠. 앞에 연결된 거 있죠?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은 뭐와 연결된 거? 발달 커리큘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 내용 따라서 이제 내용 조직, 학교 커리큘럼, 그러면 논리적 계열성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면요. 교과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교과의 내용 체계에 따라 조직된다. 자, 이때 이제 교과가 갖고 있는 위계 구조나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역사 교육의 의미 있는 역사 인식을 이루는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서 학년별 내용 조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서 학년별 내용 조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역사 학습의 목표에 보면 이제 미술사 자료에 나타난 시대상 파악하기 또는 문화적 성격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인식하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절차로서 이제 그 각 단계만 나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제 나가냐면 일종의 이제 단계식이죠. 아이고. 이게 똑같은 목표인데 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년마다 학급별보다 이게 어떻게 돼요? 점차 올라가는 거야 그 수준이.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개념만 가르치고요. 그 다음 게 사조나 탐구학습 방법.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 목표라도 이렇게 학년이나 학급별로 이렇게 개원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먼저 그 애들이 이제 할 때 개념을 잘 모르죠. 이 뜻을. 그래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개념을 이제 인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제작식이나 작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시대적 맥락적 성격 같은 걸 보는 거죠. 자,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아래 단계를 가르치죠. 그래서 미술사 자료나 문화적 개념과 종류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중학교에서는 각 시대 대표적 미술사 자료 또는 문화재를 어떻게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좀 고차적으로 미술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다룬 역사적 사실을 연결하여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 나선형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야. 부르는 나선형 교육과정.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출문제는 이제 사회과 통합하고 관련돼 갖고 문제 나왔는데 이 나선형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역사과에서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예, 저쪽 사회과에 이동해서 이제 강조되는 이론이죠. 자, 나선형 교육과정도 이제 그 학문의 위계와 논리를 중시한 계열로 이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나선형 교육과정이 참 예민한 게 그 브루노 이론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란 책에서는 브루노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삐아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중용해 갖고 뭐 만들었다 자신의 이론을. 근데 이제 그 브루노는 삐아제 이론도 반영됐지만 논리적 계열성도 같이 반영했어. 그래서 나선형 교육 과정을 그 파란 책에서 마치 오해를 자문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심리적 계열성과 연결돼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심리적 계열성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있는 거죠. 논리적 계열성도 같이 있는 거야. 교육학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고 오히려 심리적 계열성보다는 좀 더 논리적 계열성이 더 방점이 찍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파란 책하고 요 내용하고 좀 교차 분석을 해야 돼. 이렇게. 자,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를 토대로 내용 조직도 학문의 유기와 논리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법인데 나선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각 학년에 따라 심화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핵심 내용과 개념들은 그대로 있고 주제와 구체 내용들만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주제와 구체 사실들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원리들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개념은 특수한 개별 사실과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사실들과 관계를 밝히며 이해를 위한 맥락을 제공해주고요. 핵심 개념은 사실과 개념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하나의 체계를 읽는데 연결시켜준다. 이때 역사에서 핵심 개념이라는 건 좀 뭘까요? 좀 보편적인 개념들이죠. 뒤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역사 개념에 교과에서 그 역사적 사실을 핵심 개념 묶어도 유용하는데 그 예를 든 게 쭉 나와 있죠. 자, 변화라는 개념이 있어. 변화.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것은 발전, 태부, 원인, 결과, 고유성, 일반성 이런 것들과 조직 개념을 선정할 수 있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죠. 조직 개념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하나의 본 개념과 다른 개념이 결합되는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 태부, 전쟁과 원인과 결과, 근대화의 유형 같은 구체 사실 쭉 배열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화와 영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고를 역사적 사고의 원인과 결과 추론, 일반 특수 파악, 그 다음 유사적 차이점 시편 세부하여 제시한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핵심 개념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가르치는데 변화를 이제 뭐냐면 구체적 상황과 연결돼서 각 학년마다 그래갖고 그때 여러 조직 개념과 가르쳐갖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또 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또 모두 강조하고 있죠. 사고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갖고 역사적 사고, 그래갖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역사적 사고의 원인과 결과 추론, 일반적 특수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이 이제 뭐냐면 나선형 조직 과정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조직 개념을 통해 역사의 주요 개념과 사실들을 교과 내용에 선정 조직할 때 내용과 역사 사고의 난이도에 따라 학년별로 또 달리 배치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 내용이나 개념을 먼저 다루고 역사적 해석과 판단에 대한 내용이나 시대구조, 그다음 역사 발전 원리 같은 심화된 사고는 상급 학교에 배우죠. 대개 판단력이 들어가는 거는 그 상급 학교에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개념이나 내용은 하급 학교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과 변화를 라는 핵심 개념을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성취 수준을 다음과 같이 계열하여 내용을 조직했다. 그래서 과거 사건들 연대기 순서를 배열하고 변화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사실 안다.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심화되는 거죠. 자, 또는 인간관계 핵심 개념을 또 이렇게 뭐냐면 학교급번이나 학년별 계열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 행위 이유 말하고 발달의 이유 쭉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쉬운 개념은 이제 초등학교, 어려운 개념은 점점 어떻게 해요? 사고방식은 뒤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점점 배운다. 그러나 역사교과는 사실 중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역사교의 개념이 많지 않다.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죠.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문제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역사교과는 사실 중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고유의 개념이 많지 않고 역사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사실보다는 고유한 역사적 사실 이해의 중요시 여기며 역사적 의무를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선형 교육과정 핵심 개념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개념은 도구에 불과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편성보다는 그 고유성, 개별 인물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교과의 경우 무수한 역사 사건을 일일이 다룰 수도 없고 결국은 역사적 보편 내용을 개념 주제 시대에 따라서 조직하게 된다. 이때 너무 개념 중심의 일반화는 역사의 특성을 너무 도외시함으로 개별 사실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사실의 의미를 더 광범위한 일반화 속에서 축소해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역사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보조적이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모든 역사적 사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념을 좀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뭐냐면 개념 자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두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일반성도 생각해야 되지만 특수성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뭐냐면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특히 개념을 확장해 역사 내용을 개혁할 때 자칫 그 내용이 개념 이해 도구로 전락하고 유의된다. 예. 그래서 역사적 개념의 외연이나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의 의의에 가치가 있고요. 역사 교육의 목적도 개념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과거 사실이나 과거에 대한 담론을 가르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개별성과 요때 과거에 대한 담론은 뭘까요? 담론은 어떤 이야기 구성, 레러티브 이런 것들이죠. 예. 예전에 한번 제가 담론을 얘기했죠. 담론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중의성을 띠고 있어.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은
그 역사라는 건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배 논리와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사실은 허구다. 그러니까 담론은 허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했는데, 보통 역사에서 받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역사적 사실을 다 다룰 수 없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때도 자, 역사 기록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기록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중에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주관성을 부여하는 거. 이게 뭐죠? 담론이에요. 예. 그래갖고 사실도 있고 이 사실을 다룰 때 어떻게 편집해갖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런 것도 가르친 데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물 좀 먹고 할게요. 아유. 성종이 이제 보면 성종의 패배 윤씨를 이제 패하는 과정에서 인수대비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연료실 기수에 보면 인수대비가 막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정사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성종이 하는 것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패배 윤씨를 다루더라도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뭐냐면 역사의 담론이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주면서 이런 것들 이제 사료들이 이제 뭐냐면 각기 다르게 구성이 됐다. 이런 것도 같이 알려줘야 돼.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학습자 발달 단계 내용 조직을 이제 보기 전에 뒤에 이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형성평가 부분을. 자, 93페이지 펴보세요. 자, 93페이지 88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 조직을 할 경우 역사학습의 목표를 말해보고 이 사례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학습 내용의 구성을 서술해 보시오. 자, 학습 목표는 녹색책 예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미술사 자료에 나타난 시대상을 파악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내용 구성도 그 옆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쓰셔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뭐 좀 간단하게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면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사 자료와 문화 자료가 어떤 것도 있는지 이런 학습을 하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에다가 분석하고 이론적인 것들을 좀 같이 다루는 게 낫죠. 자, 그다음 8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줄친 계열화의 방식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의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밑줄친 부분이 이제 안 쳐져 있네요. 예. 역사 내용의 핵심 내용과 개념의 원리는 그대로 있고 주제나 구체적인 사실만 바꾼다. 이게 밑줄이야.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명칭이 뭘까요? 나성인 교육과정이죠. 예. 그래서 나성인 교육과정, 그래서 나성인 교육과정은 이제 그 원리를 토대로 어떤 특정한 그 개념 원리를 토대로 내용 조직을 학문의 위기와 논리에 따라서 개혁하는 방법이고, 자, 유용한 점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한층 심야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개념은 특수한 개별 사실과 사례들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실사이의 관계를 밝히며 이해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핵심 개념을 통해 사실과 개념을 분류하여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있고 90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각각 써보고 기획과 니은에 관련된 내용을 각각 세 가지 제시해 보시오. 자,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의 개념을 뭘로 묶어 설명한다? 핵심 개념을 묶어서 유용하고 그 핵심 개념을 뭘로? 내용 조직 개념으로 활용하여 내용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핵심 개념은 기획과 같이 다를 내포하고 있다. 시간평의 개념이나 연대본역, 다는 이제 계열화를 내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계열화 관련되어 갖고 이제 시간 개념 역사 내용이 갖고 쭉 있는데 한번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9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선정 및 조직 방법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핵심 개념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방법의 문제점을 세 가지 쓰시오. 자, 과거 사건의 연대기 순서를 배열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를 기술한다. 등등등 있는데, 자, 선정 및 조직 방법의 내용은 그 교과 내용의 체계에 따른 내용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 지속과 변화죠. 지속과 변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거기 보시고 이제 쓰시면 되고, 문제점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역사 교과는 사실 중시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역사 고유의 개념이 많지 않고, 역사 교과의 경우 무수한 역사적 사건을 일일이 다 다룰 수도 없고, 결국엔 역사의 보편적 내용의 개념, 주제, 시대 등의 기준으로 조직하게 되고, 개념 중에 지나친 일반화는 역사적 특수성을 도약하기 쉽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다시 볼게요. 학습자 발달 단계의 내용 조직. 예.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발달 커리큘럼, 심리적 계열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심리적 계열성 하면 뭐가 연상되죠? 환경학대법이죠. 지평학대법이라는 그런데 되게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자, 그래서 이제 영역 중립 인지론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내용 조직의 계열화에 따라 널리 활용된 방법은 환경학대법 내지 지평학대법이다. 자, 이거는 학습 영역을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학습자의 주변 소재로부터 출발해서 지역사회의 생활 소재로 걸쳐 국가나 국제사회 범위로 확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역사까지 먼 역사까지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7차 교육 과정에 있는 인물사, 정치사,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배운 것도 뭐죠? 환경학대법에 속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학년에 따라서 다루는 공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공간적 계열화다. 이 공간적 계열화 키워드죠. 자, 이 방법은 학습자 인지 발달이 주변에 있는 사물에 근거해서 시작해서 먼 곳에 추상적으로 대상으로 확대되는 이동에 근거를 하고 있다. 자, 환경학대법 따르면 초등학교의 역사교육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같이 아동이 일상생활 친숙하게 접하는 개념을 확대하거나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자, 요거에 이제 두 번째 달력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이게 요때 이제 기준은 7차 교육 과정이야. 오리지널 7차 교육 과정 기준을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주로 경험학대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생활주변의 역사, 3학년은 고장의 역사, 4학년은 시도 중심으로 한 지역사, 5, 6학년 생활사와 인물사 중심으로 국가의 역사의 학습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역사 교육은 세계사가 제된 국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 교과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안에 역사가 있죠. 초등학교는. 그 다음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지역과 사회탐구를 단원을 먼저 편성한다든지 아시아 역사지와 먼저 배우고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지를 나중에 배우는 것도 이 원리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간적 계열하다 보니까 뭐와 같은 과목이 통합되기 편하죠? 지리 과목.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융합편이 이제 편한 거야. 그 다음 지리도 뭐냐면 뼈아지의 심리적 계열화에 입각한 이런 그 발달 잠깐만 같이 뭐라고 했지? 네. 그 환경학대법이 이제 적용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비판점이 좀 나와요. 이 비판점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예. 자, 하지만부터 이제 비판점이 쭉 나오죠. 환경학대법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반면에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습자가 반드시 자신의 주변 소재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먼 우주나 고대의 신화 세계에 흥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주변보다는 먼 나라 역사 생활에 더 흥미를 느끼는 건 증명도 없다. 이게 있죠. 지리에서도 오히려 거시에서 미시로 나가는 것이 원칙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먼저 크게 보고 세계 지도나 한국 지도 크게 본 다음에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형이나 산맥이나 이런 특성들을 알고 강의 어떤 형성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즉
가까운 지역을 다룰 때는 면밀한 관찰과 엄밀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논리가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는 세계를 다루고 고등학교는 근리 지역을 다루는 게 많다. 해야 된다. 역사 교육에서도 세계사가 어렵고 복잡하고 국사가 쉽고 간단한 통념은 실질적 근거가 어렵고 전혀 이거 근거가 없죠. 세계사가 어렵고 복잡하고 국사가 쉽다는 거는 그건 이제 범위만 넓을 뿐이지 실제로 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되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르잖아.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예. 따라서 학습자의 관심이 구체적인 주변 환경에서 추상적이고 시공간적 멀리 떨어진 환경으로부터 확대된다는 가정은 제고해야 된다. 예. 오히려 계열사의 기준은 역사에 대한 담론의 수준과 직접 차이니까 어떤 부분을 다루든 간에 고대사가 다루든 근현대가 다루든 간에 멀기 때문에 못 다루고 어렵고 가까기 때문에 쉽다 이런 것보다는 근현대사도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 고대사도 멀리 있지만 우리가 이항 대비적 방식으로 해갖고 애들한테 제시하면 뭐야?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역사의 담론 수준의 질적 차이, 내용의 깊이나 수준 차이 문제지 어떤 분야나 어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예.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역사 내용을 시간적으로 계열하는 것은 학습자의 시간 개념 발달에 맞춰 내용을 조직한 거다. 즉, 학교급별의 시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계열하는데 초등학교는 옛날과 오늘날이라는 초보적 의미에서 과거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과 오늘날의 역사 연속성과 변화의 모습을 통해 시간 개념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가 초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표 작성을 통해 과거를 구체화시켜 시간의 개념을 확대하고 중학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건의 선을 파악하는 내용을 구성한다. 고등학교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말하는 거는 공간적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계열할까요? 환경학대법 중에 시간적 계열하고 관련된 거죠. 예. 통사 조직은 역사의 시작에서 현재까지의 시간 개념으로 확장하는 기초 작업으로 주로 초등학교 상급학급이나 중고등학교 역사 내용 조직 방법을 널리 활용된다. 그래서 중등학교에서는 연대 기준 내용을 구성하여 좀 더 시대에 건너뛰거나 한 시대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망을 아니면 현재나 과거에 거슬러 역사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주로 중등학교죠. 중등학교에서는 역사 연대 기준 내용을 구성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시대 건너뛰거나 한 시대 행적을 집중 조망하거나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 시간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시간을 계열할 때 꼭 시간 순서뿐만 아니라 뭐죠? 역으로 조직할 수 있고요.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면 그 다음에 또 내용을 행적으로 또 심화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볼게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는 역사적 사고의 한 영역인 역사의 의식도 중요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은 고금창의식, 변천의식, 인가의식, 시대의식, 발전의식 등등으로 구분하는데 대체로 변천의식 때는 초등학교 때 발달하지만 인가의식은 중학교 때 명료해진다. 초등학교는 주관적 요인에 따라 역사적 원인을 파악했지만 중학교는 객관적 요인을 고려해요. 이를 주관적 요인과 종종 혼돈한다. 역사의 계속성과 변화를 인식하고 시대 개념을 갖추게 된 중학교 단계지만 역사적 사건의 도덕적 잣대를 보는 거나 인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이게 중학교 애들이 이제 뭐냐면 한계점이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시대 구조의 파악을 더 나아가서 시대별 역사적 문제를 해석하는데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형상이나 독자성, 고유한 어떤 능력 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등등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 역사의식과 사고 발달 과정은 역사 교육의 내용에 계열하여 조직하는 큰 고려한 요소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정리해보면 자 여기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 내용 조직은 발달 커리큘럼, 심리적 계열성, 환경학대법이라고 하죠. 근데 환경학대법은 세 가지 측면을 접근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적 계열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 계열화는 자기 주변의 역사부터 먼 역사까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됐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돼 있고, 근데 이 공간적 계열화의 비판점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과연 가까운 데는 쉽고, 먼 건 어려웠냐? 이런 것들, 오히려 수준과 지대 차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 계열화죠. 그래서 시간적 계열화는 이제,
그 시간 개념에 따라서 이제 맞춰주는데, 뭐 연대기적, 초등학교 연대기적, 그 다음에 중학교 이제 넘어가서는 상급 학교 가서는 연대기적 내용을 기본으로 해갖고 연연대기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행적인 방법까지 이제 구사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 의식도 관련돼 있죠. 예, 이거 삐아제 발달 인원은 그래서 변처의식, 인가의식, 시대구조, 발전의식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사이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는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등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 그 발달 단계 인원을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94페이지 펴보세요. 94페이지. 94페이지 9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밑줄진 전제를 사례를 들어 비판해 보시오. 계열화에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가는 뭘까요? 환경학대법 또는 지평학대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년에 따라 다루는 공간을 확대하는 무슨 공간적 계열화다. 그러나 이 방법의 전제로 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반면에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의문할 때 이 비판 내용도 이제 사례를 이제 들면 거기에 이제 녹색책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죠. 초등학교 학습자가 반드시 자신의 주변에 소재나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먼 우주나 고대 신화의 세계사 신화의 세계에 더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 뭐냐면 공부를 할 때 그 고등학생도 공부할 때 자신의 주변보다 먼 나라 역사와 생활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기억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계열화가 각각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이론에 입각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사고의 발달 내용을 각각 기술해 보시오. 자, 역사 내용을 시간적으로 계열하는 것은 학습자의 시간 개념의 발달에 맞춰 내용을 조직하는 걸 말하는데, 학교급별 시간별 변이가 점차 확대되는 내용을 이건 시간의 변이는 이제 확대되는 거 두 번째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3번은 초등학교는 옛날과 오늘날에 대한 초보적 의미에서 과거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연표 작성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삐아제 발달 단계에서 이제 또 하나가 사고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사이트 연구 이론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 사이트 연구처럼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사고 발달 내용은 변천의식 초등학교 그냥 등등등 이런 것도 쭉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내용 조직의 이제 원리, 예, 내용 조직 원리. 그래서 이제 교육과 내용 조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 문제, 교육 내용, 교육과적 내용 조직. 그래서 내용 조직 원칙이죠, 원칙.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원칙과 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원칙이 먼저 상위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원리가 있어. 구성 원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앞에서 언급했던 원리들은, 나성인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달 단계, 발달 커리큘럼이라든지, 보편성, 특수성, 이런 것들은 다 원리에 속하는 거야. 내용 조직 원리. 예.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있다가, 뭐, 학교별로 조직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 방법도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원칙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리들이 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원칙 부분이 세 가지 있어요. 통합성이 이제 원리, 원칙.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거 외워두셔야 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교육과정의 단계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는, 이 원리는 이제 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 그래서 강의 이제 원칙, 원리.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원리나 평성 조직 방법의 원리는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조직의 원리 또는 원칙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원리가 있다. 자, 계속성, 계열성은 내용을 종적으로 조직하는 거죠. 종적으로 조직한다는 거는 뭐냐면 시간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조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학교 수준별 또는 학년 수준별로 교육 내용을 조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학년 수준별, 학교별 수준별로 이렇게 조직하는 거고, 행적 조직이라는 건 뭐냐? 옆에 과목들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국사를 배우면 세계사, 그다음 일반 사회, 지리 연결시킬 수 있죠. 이게 통합성이에요. 행적인 교과 간의 어떤 통합. 근데 이제 행적은 그냥 그 시간 간의 어떤 그 뭐냐면 계속성, 계열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성의 원칙은 이거는 이제 뭐예요? 중요한 원칙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원칙이고, 학년마다 계속 중점 관념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 지속, 시대, 발전 이런 것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계속 반복돼. 그러나 계열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종적인 원칙에 의해서 선행 개헌과 내용을 기초로 후속 개헌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 심화 확대하는 거, 이거 다 환경학대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환경학대법은 계열성의 원칙에 속하는 거야.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 뭐 앞에 뭐 보편성 특수성이 어떻고 환경학대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용 차이가 어떻고 학교별 내용이 차이가 오는 거는 그 원칙 밑에 있는 내용 조직의 하나 원리에 불과한 거. 원리죠. 예. 자, 그래서 초등학교는 생활사, 인물사,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등등 이렇게 이제 하는 계열화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행적적이게 이거는 내용의 상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게 시간분류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같은 학년끼리인데 동독가에 있는 내용들 서로 비교해가지고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내용의 상호 연관성을 통합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또 한국사와 세계사 이렇게 이제 통합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거고, 그다음 역사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목표로 주제와 영역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데 세계사 맥락 속의 한국사를 살피거나 그다음 문명의 상호교육 간의 지역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 통합성의 원칙이다. 예. 그래서 세계사와 한국사, 그다음 다른 역사, 다른 분야 역사를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그 서양사 시기에 뭐 한나라 시기 때 노마 사항들 서로 연계시킨 것도 일종의 뭐예요? 통합성이죠. 예. 그 세 가지 원칙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 있죠. 환경학대법. 근데 환경학대법 많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계열성의 원칙 중에 환경학대법의 대안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의 그 내용 조직 계열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교육과정의 학교급별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원 평수를 달리하는데 이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내용 조직 유형으로서 하는 거고 초등학교 인물과 사회, 그다음 중학교는 통사,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주제와 토픽 중심 이렇게 조직을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장 두드러진 계열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적절한 내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외형과 달리 실제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거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어. 뭐 인물 사례는 그냥 초등학교 맨날 인물 사례 다루잖아. 근데 실제로 인물 사례보다는 내용 보면 정치사 위주 내용을 다뤄버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내용 자체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년별로 시대분에서 다르게 배치하는 건데 이거 지금 흔히 하고 있죠. 중학교는 뭐야?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사 국사를 가르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르게 가르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90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교과서 내용 조직은 이제 여기까지 한 게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고요. 그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그대 계속성, 통합성, 뭐죠? 계열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계열성 밑에 이제 그 원리 밑에 뭐냐면 그 구성 방법,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고유성과 특수성의 문제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방법에서 이제 교과 내용의 조직 방법.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선인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발달 커리큘럼 같은 것들 이제 해가지고 한 그 환경학대법 있죠? 예, 환경학대법도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죠. 공간적 개요다, 시간적 개요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식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의 비판적인 차원에서 환경학대 비판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죠. 하나가 이제 그 학교법으로 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달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자체 범위를 달리하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계열화와 교육과정 내용 조직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95페이지 펴보세요. 94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다음 기읍과 디귿의 내용을 각각 두 줄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의 명칭과 의미를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교육과정 단계의 내용 조직 원리는 계속성 원리, 통합성 원리가 있다. 자, 거기에 이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내용을 써보셔야 되겠죠. 이거 기초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계속성은 중요한 내용 조직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고, 계열성은 내용 조직의 종적 원칙에 의해서 원칙으로서 선행 계획이나 경험이나 내용을 기초로 후속 경험이나 내용이 전개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는 내용의 행적 조직에 관한 원리죠. 그 내용의 상호 연결을 통합하는 그런 원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성과 계열성은 교육과정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시간적으로 쭉 계속 지속이 되죠. 그래서 종적 조직이고. 근데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그 행적 조직도 있죠. 예. 그래서 나는 행적 조직, 동일한 학년 수준의 여러 교육 내용을 서로 관련시켜서 조직하는 게 통합성이다. 자, 그 다음에 가의 명칭과 내용, 요거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95번 보죠. 자, 95번은 가와 다와 관련된 원칙과 관련된 명칭을 쓰시오. 요거 외워두셔요. 가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변화, 지속, 시대, 발전, 이런 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계속 반복해서 나와. 계속성. 그 다음 초등학교 생활사, 인문사, 중학교 정치사, 중시의 통사, 고등학교 사회경제에서 분야사. 이거 뭐가 돼요? 계열성. 그 다음에 세계사 맥락 속의 한국사를 살피거나 문명과 이거는 뭐예요? 통합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개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96번을 보면 가와 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의 특징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의 문제점과 나의 유용성을 각각 쓰시오. 자, 가는 초등학교는 인문이나 사회 중시오. 중학교는 통합사적 방법으로 등등 있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교육과정 조직 방법으로서 단원을 형성하는 거죠. 단원을. 그래서 이제 있고 나는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뭘 비판적 차원에서 제시한 거야? 앞에 언급한 환경학대법. 그래서 가의 문제점은 적절한 내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외형과 달리 실제 내용의 별다른 계열성 확보가 어렵다는 거. 유용성은 나의 유용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기 다른 특정 시기에 분절적 단원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절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여기에서 분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특정한 시기를 각기 나눠갖고 우리가 분절법 있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는 집중적으로 뭘 다루는 거야? 근현대사. 그 다음에 중학교는 집중적으로 정근대사. 이렇게 다루는 거죠. 물론 지금 현행 국어서에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MB 때나 박근혜 들어오면서 이거 아주 망쳐놨죠. 이런 체제를. 그래서 5대5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아예 폐기됐으니까 다음 교육과정은 아마 근현대사 중심으로 한번 다시 재편성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근현대사를 재편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근현대사라면 보수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 열린우리당 입장으로 때도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근현대사 배웠던 애들이 되게 열린우리당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 배웠던 애들이 상당수가 1배도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근현대 교육을 되게 강조할 것 같아요. 다음 교육과정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교과서 내용 조직을 하고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